1801년 음력 11월 22일 전라도 나주 외곽의 작은 주막. 밤이 깊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40, 한 사람은 43. 형과 동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두 사람은 주막 앞 갈림길에서 영영 갈라집니다. 형은 서쪽으로 흑산도행, 동생은 남쪽으로 강진행. 지도를 펼쳐보면 두 곳은 직선거리로 100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0km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형은 다시는 육지를 밟지 못합니다. 동생은 18년 뒤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유배지에서 각자 한 권씩 조선 후기를 통째로 흔드는 책을 써냅니다. 동생이 쓴 책은 오늘날 공무원 시험에 인용되고 한국의 여러 대통령이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고 알려진 그 책입니다. 형이 쓴 책은 2021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은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자산어보. 자,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같은 죄목, 같은 날 끌려간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형은 더 멀고, 더 험하고, 더 외진 흑산도로 보내졌을까요? 왜 동생은 그나마 사람이 많이 사는 강진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날 밤 나주 주막에서 형이 동생에게 했다는 말이 한 줄, 동생의 글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너를 못 볼 것이다. 40살의 동생은 이 말을 듣고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3살 위의 형. 어릴 때부터 같이 글을 읽고, 같이 과거를 보고, 같이 정조를 모셨던 형. 어느 봄날 함께 한강에서 배를 띄우고 시를 짓던 형. 그 형이 내일이면 검은 섬으로 떠납니다. 한 사람이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은 흑산도 바닷가에서 어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풍경. 같은 핏줄, 다른 운명. 그리고 이 두 풍경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지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빛나는 두 권의 책이 태어납니다. 먼저 이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약전이 형, 정약용이 동생입니다. 흔히 정약용만 떠올리지만 형 정약전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무서운 집안입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진주 목사를 지냈고 어머니 쪽은 그 유명한 해남 윤씨, 윤선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부사시사의 윤선도가 나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공제 윤두서가 나옵니다. 자화상으로 유명한 그 윤두서. 피 자체가 글과 그림에 절어있는 집안인 셈이죠. 해남 노구당이라는 곳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선도가 살던 집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 시절에 이 외가에 있는 책을 빌려다 읽었다고 본인이 적어두었습니다. 외가에서 책을 빌려다 책을 쓴 셈입니다. 외가가 곧 도서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씨 집안에 형제가 넷이 있었습니다. 큰형 정약현, 둘째 정약전, 셋째 정약종, 넷째 정약용. 이 네 형제 중 3명이 같은 사건에 휘말려 무너집니다. 남은 한 명, 큰형 정약현만 살아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만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비극의 출발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만약 가족 4명 중 3명이 같은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사형죄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1801년의 정씨 집안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성격을 잠깐 비교해보면 형제가 정말 다릅니다. 동생 정약용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받은 신하답게 모든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사람. 수원 화성을 설계하면서 거중기를 만들어 공사기간을 7년에서 2년 9개월로 줄여버린 사람입니다. 조선판 엔지니어이자 행정의 천재였습니다. 형 정약전은 좀 다릅니다. 호탕하고 술을 좋아하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동생이 직접 적어두었습니다. 정약용이 형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술 한 말을 마셔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셨다. 다만 가끔 큰 소리로 웃으셨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당을 다 흔들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흔들었다는 사람. 이 한 줄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의 결을 다 보여줍니다. 이 성격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유배지 풍경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동생은 강진에서 제자를 키우고 책을 정리합니다. 형은 흑산도에서 어부와 술을 마시고 물고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은 책상에서, 한 사람은 갯벌에서. 같은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 형제가 왜 무너졌는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1800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해 6월에 정조가 갑자기 죽습니다. 49세?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독살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사에서는 종기가 악화된 자연사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인이 아닙니다. 정조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약용 형제에게는 마지막 방패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며칠 전까지도 정약용을 불러 책을 같이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조가 사라진 자리에 11살의 어린 임금 순조가 앉습니다. 그리고 순조 뒤에는 정순왕후 김씨가 섭정으로 앉습니다. 정순왕후는 노론벽파의 핵심이었고 노론벽파는 정조의 측근들, 즉 남인 계열을 갈아마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약용 형제는 남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천주교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1801년 신유박해 조선이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박살낸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처형된 천주교도가 약 300명, 유배간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로 보면 작은 숫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처형되거나 유배간 300여 명의 명단에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던 인물들이 줄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이 미래로 가는 길에 깔아둔 디딤돌을 그 해에 거의 다 뽑아버린 셈이죠. 정약용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이 나라에 책 읽는 사람의 절반이 그 해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씨 형제도 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그해 2월 26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당합니다. 향년 41세.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목이 잘리는 순간 그가 외친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천주를 믿는다. 사후에 천국에서 만나자. 처형장에 같이 끌려간 다른 천주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외쳤다고 전합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 형의 처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천주교를 한때 접했지만 이미 떠났다고 진술합니다. 이게 살기 위한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너무 신화화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40살에 자식이 있는 살고 싶었던 사람. 형이 처형장에 끌려가는 그날 동생은 다른 옥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의 목이 잘리는 순간 동생은 그 소식을 옥 안에서 들었습니다. 이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형이 같은 도성 안에서 처형되고 있는 그 시각. 다른 옥에 갇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두 동생. 큰형 정약현은 이 박해를 피해갑니다. 천주교에 발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큰형이 옥 밖에서 두 동생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한 달이었습니다. 자,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 1차 박해에서 일단 살아남습니다. 천주교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배형으로 떨어집니다. 정약전은 신지도, 정약용은 장기현 지금의 포항.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가까운 곳입니다. 1801년 봄 두 사람은 일단 각자의 유배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이름하여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이 누구냐? 정씨 집안의 큰형 정약현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전, 정약용에게는 조카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 산속의 토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단천 한 폭에 깨알 같은 글씨로 1만 3천 자가 넘는 글을 씁니다. 수신인은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 구베아. 내용이 더 무섭습니다. 조선의 천주교를 살리려면 서양의 군대 수만 명을 보내달라.
조선 임금을 폐위시키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해달라 이걸 조정에서 발각합니다. 비단천을 들고 국경을 넘으려던 사람이 잡힌 겁니다. 이건 신앙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반영 문제로 격상됩니다. 쉽게 말해 종교 사건이 외환 사건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황사영의 처가, 즉 정씨 집안 전체가 다시 끌려옵니다. 정약전과 정약용은 그해 10월 서울로 다시 압송됩니다. 이미 한 번 유배지에서 끌려온 사람이 같은 해에 또 한 번 국문장에 서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당시 국문에서 정약용이 받은 형신, 즉 고문은 다리뼈가 부서질 정도였다고 본인이 회고했습니다. 40살의 몸으로 바닥에 묶여 곤장을 맞으며 신문을 받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두 사람은 또 살아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황사영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질이 무거워졌으니 유배지를 더 멀리 보내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 정약용은 강진. 이 결정의 근거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실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은 분명합니다. 형 정약전은 천주교를 더 깊이, 더 오래 받아들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천주교 서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번역하고 보급한 인물 중 하나가 정약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 정약용은 정조 시절의 공적이 참작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거중기, 한강 배달이 정조 시대의 거의 모든 기술 프로젝트에 그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더 멀리, 더 험한 섬으로. 도입부에 던진 질문에 대한 1차 답입니다. 이제 그 1801년 11월 22일 두 사람이 나주 주막에서 갈라지는 그 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두 형제는 율정점이라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같이 묵습니다. 율정은 밤나무 정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남 나주시 대호동 일대에 있던 주막입니다. 다음 날 새벽 갈림길에서 형은 서쪽 영산포 방향으로, 동생은 남쪽 강진 방향으로 떠납니다. 이때 정약용이 쓴 시가 한 편 남아 있습니다. 율정별, 율정에서의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구절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살아 이별이 죽어 이별보다 슬프다, 생이별이 사별보다 더 아프다는 뜻입니다. 40살의 동생이 43세 형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쓴 문장입니다. 이 시에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초가 주막의 새벽 등불, 푸르스름하니 꺼지려 하고 일어나 샛별을 보니 슬프다, 이별의 시간이로다. 이 문장을 쓴 정약용은 그 뒤로 18년을 강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첫 줄이 결국 사실이 됩니다. 형은 죽어서야 동생을 만납니다. 자, 갈림길에서 갈라진 두 사람을 이제 따로따로 따라가 봅시다. 먼저 동생, 정약용의 강진부터.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을 처음 받아준 사람은 양반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던 한 노파였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강진은 정약용을 받아주려는 양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역죄인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면 문을 닫아 걸었다고 정약용 본인이 회고합니다.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한 곳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40살 한때 정조 옆에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던 사람이 한겨울에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마을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문 밖 주막의 한 노파가 그를 받아줍니다.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록에는 그저 주모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그야말로 한 시대의 책 한 권을 살린 일이 됩니다. 만약 이 노파가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정약용이 그의 겨울을 어떻게 났을지 모릅니다. 정약용은 이 주막에 작은 골방 하나를 빌려 4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름을 붙입니다. 사이제.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이 이름을 붙인 정약용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살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사람.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만들고 임금과 시를 주고받던 사람. 그가 이름 모를 노파의 주막 골방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 좀 줄이고 자세 똑바로 하고 진중하게 굴자고 다짐을 새겨 붙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이름이 다짐이 아니라 항복 선언처럼 읽힙니다. 서울에서의 정약용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다만 무너지지는 않겠다. 지금도 강진에 가면 사이제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골목 안에 아주 작은 초가집입니다. 들어가 보면 진짜 작습니다. 성인 남자 둘이 누우면 꽉 차는 방. 책상 하나, 등잔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이 방에서 정약용은 첫 책들을 씁니다. 그리고 4년 뒤 강진에서 그의 학문을 알아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한 명의 승려였습니다. 이름은 해장. 강진 백년사의 젊은 승려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 정약용보다 10살쯤 어렸습니다. 해장은 불교 승려이면서도 유학에 깊이 빠져있던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장이 사이제로 정약용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첫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로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시를 짓고 주역을 토론합니다. 정약용은 해장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뒤로 강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다. 대역죄인이라고 모두가 외면하던 시절 한 명의 승려가 그를 친구로 받아줍니다. 이 우정이 정약용을 살립니다. 해장의 소개로 정약용은 강진의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08년 그가 옮겨간 곳이 그 유명한 다산초당입니다. 만덕산 자락의 초당. 지금 강진에 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강진의 한 지역 유지였던 윤단의 별장이었습니다. 윤단은 정약용 외가 쪽 친척이었습니다. 이 별장을 정약용이 빌려 쓰면서 자기 호 다산을 따 다산초당이라 부르게 됩니다. 다산은 차나무 산이라는 뜻입니다. 만덕산에 차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제자 18명을 받습니다. 이 18명을 다산학단이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 학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제 집단 중 하나입니다. 이 18명 중에 두 사람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 명은 황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정약용을 찾아왔을 때 15살의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배움이 더디다고 부끄러워하는 소년에게 정약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둔한 사람이 끝까지 파면 그 구멍이 가장 크다. 이 한마디에 황상은 평생 스승의 말을 새깁니다. 70대 노인이 되어서도 그는 어린 날에 그 한마디를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한 명은 이청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정약용이 죽은 뒤 스승이 남긴 책을 정리하고 베끼는 일을 평생 합니다. 목민심서가 지금까지 우리 손에 닿은 데에는 이 제자의 손이 닿아 있습니다. 스승 1명, 제자 18. 이 작은 학교에서 나온 책이 몇 권일까요? 500권이 넘습니다. 정약용 본인의 저작만 약 500권. 이걸 18년에 나눠보면 한 달에 2~3권 꼴로 책을 쓴 셈입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가 천재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산초당에는 작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글을 쓰면 제자들이 베끼고 또 다른 제자가 검토하고 또 다른 제자가 정서합니다. 조선의 어느 지방 산골짜기에 작은 출판사가 돌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을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배지에서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에게 강진은 정말 형벌의 땅이었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진은 정약용이 정조의 신하에서 정약용으로 다시 태어난 땅입니다. 서울에서 그는 정조의 도구였습니다. 임금이 시키는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강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속도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쓰고 싶은 것을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낭만적이죠. 물론 그도 사람입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고 어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강진에서 듣습니다. 정약용은 강진 시절 동안 어린 아들 하나를 잃습니다. 부고가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도 못했고 묻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빛바랜 치마를 잘라 거기에 두 아들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책으로 묶어 보냅니다. 이 책이 하피첩, 노을빛 치마로 만든 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치마 조각에 먹으로 글씨를 써내려간 한 아버지의 모습. 이 한 장면이 강진의 정약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대학자이자 죄인이자 그저 자식이 보고 싶은 아버지.
이 18년 동안 정약용이 쓴 책 중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아는 책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목민심서, 지방관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책, 경세유표, 나라의 제도 전체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책, 흠음신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 이 세 권을 합쳐서 일표이서라고 부릅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정수입니다. 200년 전 강진의 한 초가집에서 쓰인 책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공직윤리에까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동생 쪽 풍경입니다. 자, 이제 흑산도로 건너가 봅시다. 흑산도. 이름부터 무겁습니다. 검을 흑매산. 검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전남 신안군에 속한 섬으로 목포에서 배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이야 2시간이지만 2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날씨가 안 좋으면 한 달도 못 들어가는 섬이었습니다. 육지에서 식량을 보내려 해도 바람을 잘못 만나면 배가 침몰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한 곳으로 꼽힌 섬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흑산도로 유배 간 사람 중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약전이 처음 흑산도로 가기 전 그는 우이도라는 섬에 잠시 머무릅니다. 우이도는 흑산도 가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서 첫 겨울을 납니다. 도착하자마자 큰 풍랑이 쳤습니다. 한 달간 배가 끊겼다고 본인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흑산도 본섬으로 들어갑니다. 정약전이 도착한 1801년 말에 흑산도에는 사람이 약 1500명쯤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였고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43세 정약전이 이 섬에 내렸을 때 그를 맞이한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릿한 갯내, 부서지는 파도 소리, 한 번도 한양 양반을 본 적 없는 어부들의 시선. 처음 며칠 동안 정약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섬마을 어부들도 양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랐던 거죠. 이 섬에서 정약전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당을 엽니다. 이름이 사촌서당, 모래마을 서당이라는 뜻입니다. 흑산도 사리마을에 지금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정약전은 어부의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양반의 자식이 아니라 글자 한자 모르던 섬마을 아이들에게.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조선에서 어부의 자식이 글을 배운다는 건 거의 사회 질서를 흔드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전은 그걸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2~3명이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인근 섬에서까지 아이를 보내오는 집이 생겼습니다. 검은 섬에 작은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는 섬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섬과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한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장창대? 흑산도의 어부였습니다. 정확한 생물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를 좀 알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전은 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양반과 어부, 학자와 일꾼이 친구가 된다는 게 당시 조선에서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의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그 벽을 천천히 허뭅니다. 정약전은 장창대의 집을 자주 찾아갑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장창대가 잡아올리는 물고기 하나하나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이 물고기 이름은 뭡니까? 이건 어떤 계절에 잡힙니까? 알은 어디에 났습니까?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화가 몇 년간 이어집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 서문에 직접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섬 안에 장창대라는 이가 있는데 두문불출하며 손님도 거절하고 옛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집이 가난하여 책이 적었다. 내가 그와 함께 묵으며 그가 본 것을 묻고 적었다. 이 한 문단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집에서 함께 묵으며 그가 본 것을 듣고 받아 적은 양반. 이게 자산어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결과로 한 권의 책이 태어납니다. 자산어보. 자산은 흑산을 다르게 부른 이름입니다. 검을 흑자가 너무 어두워서 정약전이 같은 뜻인 자를 골라 썼다고 본인이 서문에 써두었습니다. 흑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자기 손으로 바꾼 사람.
이 한 가지에서도 정약전의 결이 느껴집니다. 자산어보는 흑산도 인근 바다에 사는 물고기 226종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름, 생김새, 습성, 산란 시기, 맛, 이용법까지. 여기서 오해 한 가지를 풀고 가겠습니다. 자산어보를 단순한 어류도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쳐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 책에는 물고기가 그냥 동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이름이 마을에서 어떻게 다르게 불리는지, 어부들이 어떻게 잡는지, 잡힌 물고기를 가족이 어떻게 나눠 먹는지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물고기 책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 본 흑산도 사람들의 생활사인 셈이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산어보의 홍어 항목을 보면 단순히 홍어가 어떤 물고기인지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홍어는 음력 2월에 잡힌다. 잡으면 그 자리에서 회로 먹기도 하지만 며칠 두면 살이 사가 별미가 된다. 노인들이 즐긴다. 이 한 단락에 흑산도 사람들의 식문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삭힌 홍어의 기원이 200년 전 정약전의 기록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비슷한 책이 나옵니다. 일본에도 막부가 후원한 어류학 책들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나오죠. 다만 일본의 책들은 막부의 자금으로 화가들을 동원해 그림 위주로 만든 책입니다. 자산어보는 다릅니다. 유배온 학자 한 명과 글 좀 아는 어부 한 명. 이 두 사람이 술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든 책. 이 차이가 자산어보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자, 이쯤에서 두 형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흑산도와 강진. 두 곳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100km.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편지 한 통이 형에게 닿으려면 강진에서 사람이 출발해서 영암을 거치고 해남을 거쳐 우수영에 닿고 거기서 배를 잡아 흑산도까지 가야 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느리면 서너 달. 답장이 오는데 또 그만큼. 한 번 편지를 주고받으면 1년이 가는 셈이죠. 게다가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흑산도로 가는 배를 누가 타고 그 배에 누가 편지를 부탁하느냐. 이 모든 게 우연과 인연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래도 두 형제는 편지를 끊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형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을 옮겨보겠습니다. 형님께서 흑산도에서 쓰신 책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강진에서 정리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형은 흑산도에서 책을 씁니다. 그 원고를 동생에게 보냅니다. 동생은 강진에서 그 원고를 다듬어 다시 형에게 보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한 권의 책을 같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산어보의 일부 구성에는 정약용의 손길이 들어가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또 다른 편지 한 구절도 있습니다. 정약용이 형에게 자기 책 상례 사전의 원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약전이 답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글을 읽고 사흘 동안 다른 책을 못 읽었다. 동생의 글을 읽고 사흘 동안 다른 책이 손에 안 잡혔다는 형. 이 한 줄에 형의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정조를 모시던 두 형제가 50대가 되어 한 사람은 산속 초당에서 한 사람은 섬마을 어부의 집에서 편지로만 만나며 책을 같이 쓰고 있는 풍경.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정약용은 동생입니다. 형 정약전을 평생 따랐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이런 구절도 남아 있습니다. 내 학문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형님 한 분뿐이다. 이 한 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동생은 강진에서 18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자기 학문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꼽은 단 한 사람은 흑산도 갯바위에서 어부와 술을 마시고 있는 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높아도 그 모든 평가가 닿지 못하는 자리에 형이 있다는 것. 학문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는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지는 일이라는 것. 정약용에게 그 한 사람이 정약전이었습니다. 1816년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죽습니다. 향년 59세 유배 16년째였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정약전은 흑산도 본섬에서 더 가까운 우이도로 다시 옮겨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조정안에서 정약용을 풀어주자는 논의가 슬슬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인 쪽 인물 일부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정약용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 겁니다. 그 소식을 흑산도에서 들은 정약전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동생이 풀려나면 형을 보러 흑산도까지 들어오려 할 것이다. 본섬은 너무 멀고 위험하다.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운 우이도로 옮기겠다. 이 결정을 흑산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렸다고 합니다. 이미 16년을 같이 산 정이 들었던 거죠. 정약전이 떠나는 날 사촌서당의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부두까지 따라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이도로 옮겨간 형은 동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사면 논의는 자꾸 미뤄졌고 정약용은 강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약전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말년에 정약전은 거의 술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816년 6월 6일 정약전이 우이도에서 숨을 거둡니다. 동생이 오기 1년을 채 못 남기고 정약용의 해배, 즉 유배 해제는 1818년에야 이루어집니다. 형이 죽고 나서 2년 뒤입니다. 형의 부고가 강진에 도착한 날 정약용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고가 강진에 닿은 건 그해 9월 무렵이라고 합니다. 형이 죽은 지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며칠을 굶었습니다. 곡기를 끊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형의 묘를 향해 곡을 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거리에 대고 멀리서 제자들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정약용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18년을 형이 흑산도와 우이도에서 보낸 원고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합니다. 자산어보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동생의 손에서 한 번 더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쓴 글을 동생이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이 두 형제와 두 책의 운명에 대해 한 가지 더. 목민심서도 자산어보도 정약용이 살아있을 때는 정식으로 출간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필사본으로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녔습니다. 대역죄인의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부가 이 책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목민심서가 활자로 정식 출간된 건 1902년 정약용이 죽고 거의 70년 뒤입니다. 자산어보는 더 늦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계에 소개된 건 20세기 초. 그것도 한국 학자가 아니라 일본의 어류학자들이 먼저 주목합니다. 식민지 시대 조선의 바다를 조사하던 일본 학자들이 자산어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19세기 초 조선에 이런 수준의 어류 관찰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책은 동시대 어느 나라의 어류학 저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일본의 한 어류학자가 남긴 평입니다. 조선이 만든 책의 가치를 조선이 가장 늦게 알아본 셈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들으면 이 질문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만약 형이 강진으로 동생이 흑산도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목민심서는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전은 그렇게 체계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산어보도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어부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죄 같은 시간 다른 장소 이 우연한 갈림길이 두 권의 전혀 다른 걸작을 낳았습니다. 조선이 자기 형제를 한 명은 산자락으로 한 명은 섬으로 던졌는데 그 둘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산자락에 던져진 사람은 제도와 사람을 정리했고 섬에 던져진 사람은 바다와 생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년 전 조선의 행정 시스템을 목민심서로 들여다볼 수 있고 200년 전 흑산도 바다를 자산어보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책의 내용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강진에 가시면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지금 흑산도에 가시면 사촌서당이 있습니다. 두 장소는 여전히 10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다산초당 마루에 앉아 있으면 만덕산 골짜기 너머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촌서당 마당에 서면 흑산 앞바다의 짠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200년 전 두 형제는 이 바람과 이 바다 냄새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만덕산 자락에서, 한 사람은 검은 섬에서 서로의 글을 다듬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한 채로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질문은 답을 드리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만약 그날 율정의 갈림길에서 두 형제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극이 걸작을 낳았다는 말은 너무 흔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검은 섬에 떨어진 사람도, 남쪽 끝 마을에 떨어진 사람도 끝까지 자기 손에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붓 끝에서 200년 뒤 우리가 읽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